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고 박사님. 네. 고 박사님이 만약에 생활을 하시다가 배가 갑자기 막 아파요. 복통이 와요. 어디로 가십니까? 내과 병원 가야죠. 그럼 만약에 눈이 아프다면? 안과 병원 가야죠. 귀가 아프다면? 이비인후과 병원 가야죠. 아프면 병원 가야죠. 그러면서 애가 이건 아니구나. 어쨌든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 그런데 네. 우리가 이렇게 아픈데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찔한데요. 네. 전 특히나 또 애를 키우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성인도 성인이지만 아이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그럼 큰일 나죠. 맞아요. 절대 안 되죠. 맞아요. 그 우리나라 뭐 의료 제도가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 방금 얘기한 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들이 펼쳐질 텐데. 자, 그래서 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예방의학교실 윤인모 외래 교수님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윤인모입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뭔가 그 의료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방금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드릴 그런 문제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내용들은 좀 전 국민이 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요즘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다행히 지금 본 방송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대한민국의 이제 의료와 뉴스 중에서, 뉴스 중에서 의료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고 감을 잡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의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생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일단 혼남이시고요. 네네. 아침 방송이 약간 주인공 느낌이 있으세요. 맞아요. 일일 드라마 주인공. 저는 스포츠, 뭐 탤런트, 처음에는 딱 보자마자 직업 얘기 안 하면 탤런트? 농구선수? 모델? 네, 모델. 여기까지 딱 생각해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송하기 어렵겠는데. 자, 교수님 오늘 이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이 포털 사이트에 윤인모 교수님을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 많아요, 하시는 일이. 맞아요. 화려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의 또 대학 교수, 거기에 경영학 박사까지 뭐 하는 일도 굉장히 많으시고 직함도 많으시고 이력도 좀 화려합니다. 자, 모든 학생들과 또 부모들이 어떤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의학을 이미 전공을 하시고 의사 활동을 하고 계신데 경영학을 또 공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깐 부끄럽지만 또 제 말씀을 드리면 의과대학을 다니다 보면 뭔가 의료라고 하는 생명에 대해서 뭔가 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가까웠던 선배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지 말고 무의천 진료를 한번 해봐라.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의료를 미리 경험을 하게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본과 2학년, 3학년, 4학년 때까지 했었던 일이 그 서울에 어떻게 인구 한 몇십만이 모여있는 그런 무의촌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일을 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무슨 경험을 하게 됐냐면 그 의과대 학생들은 최첨단 의료, 빅5 병원에서 최첨단 최고 이런 거 보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의료 이외에 그 복지 사각지대, 의료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많이 보게 됐어요. 예를 들자면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약을 하나 먹으면 금방 없어질 병을 키운다거나 아니면은 빨리 우리가 알아서 조기에 치료했으면은 큰 무슨 수술 안 해봐도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뭐 병에서 뭐 불린다던가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은 저걸 받아야 되는데 지원금을. 네네네. 그런데 자기 자식이 어디 행방불명됐어요. 행방불명됐는데 어떻게 서류에 올라가 있으니 네네.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이런 사람들. 그런 경우 그러다 있죠. 보니까 병을 키우는 의료의 사각지대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런 거 약 갖다가 좀 배달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분들 모셔서 무슨 중종합병원에 소개해서 무료 치료해주고 이제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의사가 진료 외에도 할 일이 참 많구나라고 해서 이거 법 제도를 좀 바꾸면 내가 조금 더
뭔가 사회에 좀 기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조금 했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사법시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300명 뽑을 때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지금 의사라는 거 보면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네 번 시험 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시무룩하고 있는데 어떤 선배 중에 한 분이 또 꼭 그 사회를 변화하고 어떤 기여를 하는 게 꼭 무슨 뭐 법제도 그것뿐만 아니다.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해놓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회를 어느 정도 밝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혹했고 또 하나는 이게 또 경영학 그러면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좀 흔하지 않게 전문의도 하면서 경영학 석사 박사를 했었던 거의 유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전문의가 경영학 뭐가 조금 공부 한 티가 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의료산업이 이제 한참 시작됐을 때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좀 불려다니면서 일을 좀 했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당시 했던 여러 경험들이 있어서 뭐 사업도 좀 열심히 하고 일도 많이 좀 하는 편에 속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소위 정말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신데 의료제대에 관심이 또 워낙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런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예. 어떤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말씀이 이제 다들 자기 일하고 맞아요. 그냥 잘 살기 바쁜데 네네네. 그런 거에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예, 저도 뭐 좀 이렇게 방송에서 기회를 주셔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슨 제가 이걸 통해서 뭘 하고 그건 아니고 저도 사실 성형외과 의사 하면서 뭐 수입 괜찮았어요. 괜찮고 뭐 나 요즘 어렵다는 뭐 필수과보다는 좀 낫고요. 그래서 이대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책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 좀 많아진 거죠. 걱정이 좀 많아진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경영을 하다 보면 사업계획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네네. 사업계획서에서 투자자가 제일 많이 묻는 게 앞으로 법제도가 어떻게 변할 거냐는 거였어요. 이런 법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무슨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법제도가 만약에 없어지게 변하게 되면 그 사업 접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법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계획서를 쓰는 사람들은 법제도에서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영학 석박사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여러 정보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법제도를 더 들여다본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료 사각지대 부분도 이제 지식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요 정도만 되면은 이제 의료제도가 변하겠다. 왜 대한민국 스마트하고 훌륭한 국가니까. 왜 처음에는 지금 나쁘지만 점점 좋게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측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나는 이제 성형외과 하면서 사업하면서 뭐 이렇게 다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든타임도 놓쳐버리고 늘 나오는 얘기가 요번 대선에서 저한테 표를 주시면 의료제도를 바꿔놓겠습니다라고 하고 대선 끝나면 싹 없어지고. 맞아요. 뭐 그렇게 온 거죠. 이거 위험 수위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이게 어떡하지? 뭐 혼자 복잡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연치 않게 제가 어떻게 보면 의사 단체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의사 단체에서 일하고 하는 게 무슨 정부 부처의 무슨 문건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사회단체, 시민단체, 의사 국회 이런 문건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였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 이게 다 되지도 않겠지만 다 돼도 결국 그 밥의 그 나물이고 어려움은 계속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틈틈이나마 저라도 이제 작은 목소리지만 조금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5명이 되면 좀 제도를 바꾸게 되면 저는 계속해서 이제 또 성형외과 의사 하면서 좀 잘 살고 좀 이기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 필수 의료도 확정이 되고 나라도 잘 살게 되고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국민하고 직접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서로 다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 이렇게 나오시게 됐는데 그렇다면 현재 교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좀 갖고 계신 의료 문제, 뭐 여러 문제들이 산재에 있겠지만 어떤 게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의료 문제 사상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러 가지 뭐 간호법 얘기도 많고 비대면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눈 감고 코끼리를 만졌을 때 그 코끼리 보고서 지금 다리는 두껍네, 뭐 코끼리는 넓적하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을 저는 정확히 좀 이걸 알리고 싶은 건데 대한민국 의료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1970년도에 만들었던 의료 제도를
그 서비스 공급 모델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45년간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은 모르시겠지만은 뭔가 문제가 생기기는 틀림없겠죠. 그렇겠죠. 네네. 그때 그게 사정하고 지금하고는 시대가 또 변하면 또 바뀌어야죠.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누적됐던 게 지금 뻥뻥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 뻥뻥 터지는 시기 그 일이 이제 앞으로는 더 자주 터지고 이제 굉장히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실제로 의사들은 느껴요. 의사들도 내가 아프면 누가 날 치료해 주지? 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여러 가지 그 변방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슈 같은 게 아니라 가장 이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 핵심을 알면은 다른 사람, 많은 공론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잘못된 제도, 그리고 50년간 제도를 변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잘못. 이런 거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필수 의료 붕괴 이래서 사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 필수 의료 붕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예. 그 필수 의료라고 하는 자료를 찾아보시면요.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국회가 알고 있는 필수 의료하고 의사들이 알고 있는 필수 의료와 시민단체가 알고 있는 필수 의료가 다 달라요. 그럼 필수 의료가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지죠. 이게 공론화가 돼야 되는데 일단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문헌을 찾아보면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필수 의료라는 것은 복지에 무슨 뭐 누구 일련에 근데 그거보다는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네. 자, 필수 의료가 없어진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맹장이 터지면 나를 치료해줄 의사가 10년 뒤엔 없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그거 지금 다가오고 있는 위기거든요. 아, 그게 실제로. 말이나 돼요? 왜 그런 예. 거죠? 맹장 수술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외과 의사가. 두 번째, 뭐 지금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지금 그 지원을 거의 안 해요. 산부인과에. 그러면은 10년 뒤에 아기 날 때는 어떨까요? 아기 날 때는. 그때는 정말 산파가 와야 되나요? 그렇죠. 씨바지, 영화 씨바지에 나오는 것처럼 양장하고 동네에 있는 좀 약간 그 연로하신 분이 오셔서 뜨거운 물 받고서 이제 그런 시대가 산파. 이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긴 정말 그 동네에 보면 그 애를 분만을 받아주는 산부인과가 거의 없어요. 예. 서울에도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무슨 얘기냐면 난 이미 맹장을 다 떼놨고요. 나 맹장에 걸림이 없고 난 애 안 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네. 네. 필수 의료를 좀 쉽게 생각하면은 이 정치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이거를 필수 의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네. 정권이 바뀌는 거죠. 그다음 투표 찍지 않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국민들이 데모를 일으키는 거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게 이 정치적 의미고요. 사회 경제학적 의미의 필수 의료는 만약에 필수 의료를 사회가 보내주지 않으면 큰 병에 걸리는 순간 내 집을 팔아서 네. 치료하고 뭐 전세나 월세로 이사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회 경제적인 그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학적인 건 뭐냐면 적재적소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람이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고 이런 게 필수 의료인 거죠. 이런 게 필수 의료인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필수 의료가 붕괴가 된다는 게 사실상 된다면 이거는 네. 나 지금 맹장 떼놨으니까 난 더 이상 나는 필수 의료 필요 없어요. 난 애 안 날 거예요. 나 우리 집은 애가 없어요. 이 수준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흉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신에 스트레스 받아서 좀 약간 정신이 좀 약간 어떻게 되신 분들도 많아지는 거고 돈이 없어지니까 무슨 뭐 도둑질이라든지 소매치기도 증가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사회가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상황에서는 필수 의료의 붕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필수 의료가 달리 보이실 겁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또 저도 생각이 났는데 얼마 전에 사실 저희 이제 애가 좀 아파서 피부과를 갔는데 이제 이게 그 피부 질환인 거예요. 그런데 피부과마다 저는 이제 홍대에 사니까 피부과마다 이 피부 질환에 대한 진료를 안 보는 거예요. 예, 예. 어허. 네. 피부과라고 적혀 있는데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피부과인데 피부 질환 진료를 안 봐요. 왜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근데 보니까 다 뭐가 있냐면 피부 성형을 하는 곳인 거예요, 피부과가. 예. 네. 피부 관리. 예, 피부 관리. 관리. 예, 피부 관리를 해주고 성형외과에서 하니까 피부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안과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네, 안과도 갔는데 눈이 아파서 안과를 갔는데 안과 치료를 딱 해주는 안과 찾기가 몇 번 돌아서 갔거든요. 강남역에서. 예. 예. 근데 이런 일들이
듣고 보니까 그때는 안 하는구나 이러고 몇 군데 가고 그냥 무심히 이제 넘겼는데 근데 교수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등골이 정말 아찔해지는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정말. 아니, 미국처럼 된다는 얘기인가요? 미국이 그런 건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렇죠. 미국이 사실은 나쁘다고 얘기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돈이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걸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더 나빠지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전역에 다니시게 되면은 안과 질환을 보는 안과 많지 않고요. 맞아요. 피부 질환 보는 피부과 많지 않고요. 네네네. 그 산부인과 진료를 보는 산부인과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이제 의료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까 늘어나는 것 중에서 우리 보험과 비보험이라고 하는 진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보험과 비보험이 있는데 보험을 하게 되면은 돈을 조금 벌어서 먹고 살만해요. 보험 진료를 하면. 근데 비보험 진료를 더 하면 더 많이 버는 거죠.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걸 떠나서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열심히 안과 질환을 보고서 돈을 조금 벌고 있는데 제 친구는 더 많이 벌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하겠어요? 당연히 많이 버는 쪽으로 가는 거죠. 비보험 치료 쪽으로. 그렇죠. 하는 거죠. 그냥 예. 어렵게 의사 몇 년이에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뭐 진료 그럼 보는데. 속된 말로 원가 해소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 국민들하고 정부가 슈바이처처럼 계속 보험 진료를 해주세요. 슈바이처 몇 명은 그거 계속 하겠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비보험 쪽으로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상황이 의사가 보험 진료를 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됐습니까? 시스템 제도의 문제겠습니까? 제도의 문제거든요. 제도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를 뜯어 고쳐야지 이 문제가 고쳐지는 건데 그 제도의 문제는 고치지 않고 비보험을 그냥 누르고 하지 마 누르고 막 귀찮게 해서 수가는 올려달라고 하고 근본은 그대로 두고 곁에 있는 증상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심하게 변형된 형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그런 변형된 내용이 안과나 피부과 이런 성형외과만 있으면 상관이 그나마 좀 살만했는데 이게 내과, 외과로도 옮겨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내과, 외과도 보험, 비보험 진료, 보험 진료 안 하겠죠. 그럼 뭐 맹장 치료 받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하게 변형된 단면을 보신 거예요. 아니 정말 처음에 우리 방송하면서 얘기했던 맹장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사각지대 작은 병 네. 그때 제때 치료했으면 큰 병이 안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약간 뭐 의료 사각지대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전반에 머지않은 미래에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못할 수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참 무서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뉴스에 보면은 응급실이 급해서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결국은 빨리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사망했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또 너무 안타까운 들어본 적이 소식들이 있어요. 또 있죠. 물론 그 상황을 이제 뜯어보면은요, 어떨 때는 누구의 잘못이냐, 뭐 누구의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번 하나의 상황을 정확히 한번 보자 이거죠. 한번 우리가 이제 현미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아이가 응급실에 갔는데 진료를 못 받았다. 그러면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당 의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수술실을 해서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실이 안 열리는 거죠. 세 번째는 병상이 없어. 입원할 병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다른 데로 가세요. 또 갔더니 또 다른 데로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의사는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러게요. 예, 강남에 와서 다들 지금 미용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 미용 통증 다 거기는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좀 소위 말하는 바글바글 합니다. 이쪽에 필수 의료과들은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서울 시내 지금 야간에 응급으로 보는 데가 거의 지금 과거에는 뭐 손가락으로 여러 번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5손가락 안으로 지금 꼽습니다. 네. 밤새 볼 수 있는 곳이.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 엄마들은요. 네, 애기 맞아요. 아프면. 네. 맞아요. 그럴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의사가 없어졌어요. 두 번째, 왜 병상을 비워놓지 않느냐. 병상을 비워놓지 않느냐는 이 병상에다가 어떻게 보면 입원시키면 돈을 벌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의 의료가 거의 95%, 사실 100% 가까이 다 민간 의료입니다. 야, 병상 비워놔. 그러면 정부가 그동안에 그 응급의료 대비해서 비워놓으면 내가 돈 줄게. 돈을 조금 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딸린 인력들은 이런 건 안 줘요. 그러면 민간 병원 입장에서는 오늘 저녁에 살짝 입원시켰다가
퇴원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다가 갑자기 그런 게 딱 걸리게 되면 병상이 없죠. 아하. 그러면 그런 경우가 하니까 민간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구나. 매출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예. 또 세 번째는 수술실로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이제 수술실 들어갔더니 또 무슨 문제 생기냐면 수술실에면 마취할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마취 통증의학과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의과대학에서 그 전문의 딴 마취 통증의학과 선생님들한테 너 마취할래? 통증을 할래? 마취는 우리가 뭐 전신 마취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랬더니 대부분의 거의 100명이 거의 100%가 다 그냥 통증 주사, 비보험 할래요. 다 나갔다는 거죠. 그럼 지금 대학병원은요. 그냥 좀 연로하신 분들이 그냥 전신 마취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려고 하면 마취가 필수잖아요. 필수죠. 마취과 의사가 무조건 있어야지 그리고 수술이 가능한데. 수술 좋은 그 필수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의 그 술기는 더 높을수록 사람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수술실이 있어도 다 못 열어요. 왜냐하면 마취 선생님 부족을 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과거보다는 지금 더 많아졌죠.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아, 이 문제가 정말 복합적으로 지금 내 문 앞까지 왔구나. 라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사들은 강남에 뭐 정말 많다. 네. 근데 좀 이제 강남에 보면 뭐 성형, 미용 엄청 많거든요, 병원이. 이렇게 그래요. 다 몰리는 이유가 얘기했잖아요. 비보험 비보험 이렇게 돼서. 딱 그거 하나인가요? 아니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 미용으로 몰리는 이유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럼 과거에는 미용으로 많이 안 몰렸거든요. 한 25년 전, 뭐 2000년대 전후반 정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 내과, 외과나 미용하시는 분이랑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네네네. 비슷비슷했어요. 왜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내과, 외과를 했어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했었고, 사실 의사들은 먹고 살만하다. 다른 국민들이 볼 때는 아주 굉장히 높은 급여를 받았던 거죠. 네네. 그다음 대학 교수가 되면은 존경도 받았고. 그 상대적으로 미용 쪽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올라온 것이지 과거에는 그 미용에 대한 니드가 많지 않았던 거죠. 피부라든지 이런 거 최근에 많이 여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슷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용 쪽이 그때도 조금 높긴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수가는 누르게 되고요. 잘못된 구조에서. 네. 이쪽 미용은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미용은 더 니드가 올라간 거예요. 네. 수입 격차가 생겼죠. 거기에 뭐가 더 생겼냐면은 학력 인플레이션이 생겼습니다. 학력 인플레이션 어허. 뭐냐면 예. 두 가지 때문에 생긴 거죠. 학력 인플레이션 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6년만 졸업해서는 의사 활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선. 주변에 보면 대부분 보시면 다 전문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한민국에만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거의 전 의사의 90%가 다 전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전문의가 한 뭐 몇십 프로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러면은 이게 왜 이거냐? 왜 학력 풀이냐? 민간 의사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저도 제 돈 내서 공부를 했고 서울대 의과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자기 자비대에 공부했거든요. 국공립에서 혜택을 받았을 뿐이지 다 민간 의대입니다. 나와서 내가 민간 의사로서 서바이벌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다른 의사보다 어떠세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전문의를 하고 전문의 끝나고서 그냥 있습니까? 또 교수도 해야 되고요. 뭐 또 펠로우도 해야 되고 이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때 이제 의사 활동을 하느냐 내일 모레면 성인병 걸릴 때쯤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예, 성인병 걸릴 때쯤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대학병원이 저렇게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소위 말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열정페이죠. 의사 선생님들 보면은 전공의 급여는 열정페이에 속합니다. 너 대학 너 수련 받으면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 될 수 있으니 수련해. 그러면서 전공의를 뽑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전공의가 4년 안에 안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 인플레이션을 계속 만든 거죠. 펠로우도 해야 되고 교수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서 대학병원이 성장한 겁니다. 학력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그러면은 나 의과대학만 나오면 들었더니 학력 인플레이션. 과거에는 4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막막하죠. 게다가 교수 자리도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근데 갑자기 워라밸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내 친구는 그 전문의 안 하고 가서 미용 가서 배웠더니 더 잘 살더라. 스트레스도 없고 야간에 응급도 없고. 맞아. 그 의사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용 격차가 생겼는데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 그 좀 기념비적인 하나가 그 기사가 나왔죠. 최근에 어느 의과대학의 차석 졸업자가 네. 나 수련 안 받아.
나 보톡스 필러 하러 갈래. 앞으로 가버린 겁니다. 아. 학교는 깜짝 놀랐죠. 네. 차석 졸업자면은 대학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고 교수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네. 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그냥 나가서 보톡스 필러 할게. 나 이거 네 꿈은 작은 클리닉을 가지는 것이야. 그럼 과연 그 사람만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더 다 많겠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상입니다.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미용으로 몰리는 구조가 자기 개인으로 볼 때는 똘똘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미용하지 마시고 필수를 하세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전 국민의 여성들한테 본인의 개인의 안위를 생각하지 말고 애를 좀 낳으세요. 그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거죠. 그렇지. 본인의 이런 그 스펙이나 앞으로 이런 거 다 알아서 감당하시고 네. 알아서 벌어서 애도 네. 키우고 네. 하라고 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기 나면은 잘 모르니까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갖고 애가 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필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 출산 그거하고 지금 이게 필수라고 비슷한 정부가 똑같은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거의 똑같은 해결법을 들이대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그 미용 쪽, 그 성형외과 쪽으로 많이 가는데 다 됩니까? 네. 근데 다 돼요? 다 된다기보다는요. 네. 상대적인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내과 외과를 해도 먹고 살만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어렵다고 얘기를 해도 그 수입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높은 수입이에요. 그러겠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자기는 과거에는 그래도 이게 격차가 많지 않았는데 첫 번째 수입 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야간에 응급 없고 환자들한테 의료소송 덜 걸리고 그런 여러 가지에서 워라밸 바람이 부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젊은 친구들 그러면 좀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지금도 대한민국의 일자리 보면은 돈 많이 주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힘들고 지방에 그래서 안 가잖아요. 맞아, 맞아. 그게 여기서 지금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러면 비전문의 말고 이제 전문의 네. 이런 병원들이 수가가 지금 저수가라서 네. 힘든 건데 선생님들이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병원들도 다 힘들고 망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의사 선생님들 저는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올 때는 그래도 가능하면 이제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의사 선생님들의 저 중에 이제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그 호응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를 들면은 원가 이하의 수가를 보상하라. 근데 그 원가 이하의 수가면요 다 망했어야 돼요. 근데 잘 살잖아요. 차종은 일반적으로 다 고급차입니다. 네. 다 고급차입니다. 근데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지금 의사 선생님들의 수입은 더 늘어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아,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저 사람들 밥그릇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당연히 오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 이하의 수가가 있지만 원가 이상의 비보험이 있는 거예요. 비보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쪽만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인정을 못하죠. 그러면 솔직하지 못한 거는 꼭 의사뿐만 아닙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이걸 알고 있는데 이 원가 이하의 수가는 얘기 안 하고 원가 이상의 비보험이 있으면 이걸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또 그것도 싫은 거죠. 자, 그러면 양쪽이 둘 다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가 이하의 수가가 있고 원가 이하의 비보험이 있어, 원가 이상의 비보험이 있어 우리는 먹고는 산다. 그런데 이대로 계속 가니까 우리가 아플 때도 돌봐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필수료가 피폐해지더라. 그거는 국민 입장에서 의사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도 이건 문제다. 그러니 이걸 우리가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보십시다. 논조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교수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요 이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의사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제 이익 집단이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약간의 불신들이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요 부분들은 이제 우리 걱정하는 거는 의사도 그렇고 의사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아프면 우리를 돌봐줄 병원과 의사는 어디 갔냐 없으면 어떡하냐 딱 그것만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지금에 있는 상황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니 이거를 우리도 당사자다.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걸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이해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 또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왜 의사 정원을 늘리자. 네. 기본적으로 의사들 숫자가 너무 적다. 이런 논점도 있잖아요. 적은 편인가요? 저는 그래도 어느 그런 정도 된다. 주장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기준을 놓고 보면 다르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의사 숫자가 여기서 볼 때는 많은 거지만 글로벌 수준에 보면 작습니다. 어허. OECD 이제 OECD의 평균에 기준으로 비하면 보면 작습니다. 작죠. 예. 어느 정도 돼요? 저기 신규 의사들이 매년 배출되는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히 하면 3,058명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058명. 해마다. 해마다. 그럼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네. 다 어디로? 미용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3,058명이 나오면 사실 3,058명이라는 곳에는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면 이 중에서 필수료 한 1,200명, 비필수 의료가 한 1,800명 정도로 추산이 돼서 나온 거예요. 디자인된 어허. 겁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여기 입학이 있는 사람도 이용도 되고 이쪽에 대학병원을 채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필수 쪽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필수로 다 몰리는 겁니다. 내과, 안과, 뭐 피부과, 무슨 성형외과, 무슨 뭐 이과를 몰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누락된 사람들은요, 못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바로 개업하는 겁니다. 이쪽에 그래서 저희 채워야 될 인원수에 거의 1,200명 중에서 이거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1,200에서 1,000명 왔다 갔다 하는 1,200명이라고 하면 그중에 한 30%만 채우고 나머지 한 거의 70~80%는 이제 못 채운다. 이게 10년 누적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개입 자체가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또 수도권? 소위 말하는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또 격차도 어마어마하게 가면 갈수록 예, 예.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는 그 수도권의 그러니까 수도권의 병원이 집중되고 환자들이 집중되는 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의료 전달 체계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입니다. 예. 의료 전달 체계는 의료 제도의 문제고 수도권 집중화, 지방 소멸 현상은 국가적 대사이기 때문에 그 다른 분야인데 이게 합쳐져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에는 감기 환자는 의원 가서 보고 폐암 환자는 대학병원 가라. 근데 반대로 감기 환자가 대학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면요. 그럼 폐암 환자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원의 재배치, 고른 배치를 위해서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지금 다 싹 깨진 겁니다.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료 전달 체계를 얘기하지만 그게 안 돼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의료가 거의 100% 민간 의료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그 의원이 부산대학병원에 가서 감기 치료 받는 것도 문제인데 부산에 있는 만성병이라든지 고혈압, 결핵 뭐 이런 분들이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으로 바로 오는 거예요. KTX 타고. 네네네. 근데 그 서울에 있는 빅5 병원 그 환자들 그 지역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민간 병원이니까 이 사람들 몇 달에 한 번씩 오라고 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아파지면 어디서 진료받겠어요? 당연히 서울에 있는 서울이거든요. 병원에서. 따라서 이 사람들이 올렸다고 해서 돌려보내지 않는 이유는 민간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국민들의 이제 가장 큰 걱정은 필수 의료 붕괴 이런 부분인데 와닿는 거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걸 좀 빨리 알아보죠. 네네네. 한번. 예, 그 대안으로 지금 나오는 거, 이제 뭐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들이 무슨 뭐 공공의대, 그 다음에 뭐 의사 증원, 네. 그다음에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처우 개선, 그다음에 무슨 의사 수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뜹니다. 네네네. 근데 이 네 가지가 한번 들어보시면 다들 불완전한 서울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선거송 구호라고 좀 폄훼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비중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좀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의 원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구호성인 거죠. 그럼 공공의대부터 한번 이게 왜 문제일까요? 예를 들면 공공의대가 지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화면은 없지만 3,058명이 나와서 이제 대학병원을 가게 돼 있다. 1,200명 정도가 필수로 가고 1,800명이 비필수로 간다라고 이제 한번 여기 가상에 네네네.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공공의대가 지금 나오는 거는 자기 지역에 그 10년 나오면 10년을 복무해야 되는 의과대학을 정원 50명에서 100명짜리를 몇 개 짓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10년 복무죠. 10년 복무한 후 이 사람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남 와서 피부 미용 하겠죠. 자기는 싫어도 가족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하겠죠. 내 친구 아버지는 피부 미용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는데 아버지는 왜 그래? 이런 얘기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듣기 싫으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에 복무하는 동안에 의사 선생님으로서 그 양력이 짧잖아요. 그럼 수많은 의료사고가 실수가 있었겠죠.
그 실수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없죠. 공공의대니까 없죠. 국가가 보상해 주는 거죠. 국가가 해주고. 그러니까 피해는- 10년 동안에 환자 데리고 연습하다가 나중에 미용하러 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런 거였어요. 두 번째, 위험 요소가 있네요. 정원이 한 100명, 200명 해봐야 네. 아까쯤에 1000명의 필수료를 못 채웁니다.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의대가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도 의대는 어떤 위상이냐면 미국 정부가 야, 니들 의대 좀 줘. 우리가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게. 근데 미국에는 종합대학도 우리 돈 없어요. 안 지을래요. 이게 의대입니다. 하나당 5천억이 넘고 그 비용까지면 10년에 한 몇 조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 있는 공약들은 자기 돈 아니니까 지역에 5천억씩이나 하는 의과대학을 자기 지역에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 저 그런 공약 본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내가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공공의대 한번 쳐보시면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공공의대 유치 일색입니다. 그거를 해요. 그게 마치 뭐가 비슷한 거냐면 선거 때 저를 뽑아주시면 우리 지역에 벤처타운을 만들겠습니다. 네. 땅값도 오를 거고 사람들도 와서 구인도 하고 사람도 늘어날 겁니다. 그런 일자리 공약 예. 많아요. 뭐 그거 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공공의대로 될 문제라고 한다면 의사 증원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의대들은 대부분 상대로 다 미니 의대예요. 지금 200명에서 100명, 뭐 200명 그런데 이걸 뭐 몇백 명 늘릴 수 있어요. 충분히 캐파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공의대는 사실 탁상 위로 올라오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의사를 증원하는 건요? 자, 의사가 증원하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네. 이건 조금 이제 우리가 숫자를 들여다볼게요. 네. 의사가 지금 14만 명입니다. 네. 근데 의사 1년에 3,058명 나와요. 네. 이게 의사 증가율이 2.14%예요. 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1,000명을 한번 우리가 증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몇 프로 되면 2.85%입니다. 그래도 많이 늘어난 건 아니죠. 네. 자, 그럼 1,000명이라는 것은 그래도 사실은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의사가 늘어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걷어들이는 돈과 쓰는 돈이 또 그만큼 늘어나요. 실제적으로. 그렇겠죠. 의료 비용이 분가되니까. 네. 자, 그러면 2.14에서 2.85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목적은 필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에 다 필수료로 1,000명으로 갈 거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늘린다고 해서. 그렇죠. 예, 예. 2.85 늘어나는데 이쪽에 필수료 쪽은 연성장률이 국가에서 내주는 여러 가지 수가동에서 한 6% 정도 내외예요. 이쪽 미용 쪽은요, 증가율이 통증 11%에서 15%입니다. 네. 여기에서 1,000명을 늘려도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000명을 늘려서 그 소위 말하는 구닥다리를 다 했어요. 사회도 시끄럽게 만들고. 예. 필수로 살았나요? 영원히 텅텅 비어 있는 거죠. 증원을 실제로 했군요. 증원을 하진 않지만 증원 예상을 지금 예상을 지금 해봤더니. 감론을 하고 있는데 증원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원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기보다는요. 증원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증원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필수료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밑을 좀 잘 다져놓은 다음에 제도 개선을 하고 증원을 하면은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증원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증원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이게 제 메시지입니다. 증원만 단순히 해서는 필수료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네네. 예, 빠르게 이제 두 가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필수 의료 수가 인상이나 네. 지원금 이런 거 처우, 예. 처우를 개선하는 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이 수가 인상은 지금 벌써 20년 동안 계속 수가 인상해 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그 결과가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인상은 답이 아니고 두 번째 처우 개선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슨 뭐 농어촌에다가 우리가 어떤 무슨 소아과 의사가 가면 지원금을 주네. 산부인과 가면 지원금을 주네. 반대로 가면 두 분의 자제분이 의대 다녀요. 얘들아, 농어촌에 가면 소아과 지원금 줘. 너 소아과 하거라. 하시겠어요? 일시적인 면피일 수도 있지만 필수료가 사는 건 아니거든요. 연명일 뿐입니다. 처우 개선한다고 될까요? 그것도 연명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의사들 사실 처우가 보험가 보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필수가 훨씬, 비필수, 미용 비필수. 통증 쪽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균형 현상이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처우 개선하고 이쪽에 있는 그 필수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를 올려줘야 될까요? 연 10%씩 매년 올려줘야 됩니다. 필수 인상 수가를. 그럼 여러분들 건강보험료가 매년 10%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해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해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또 나온 대안 중에 의사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사 수입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의사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와서 뭐 이렇게 보면 경쟁을 붙여야 된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베트남에 있는 쌀이 한 5만 원쯤 돼요. 근데 그거 수입해서 안 먹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농토에서 농민들 보고 힘들게 지라고 해서 그것 또한 추곡 수매가 얼마 가을에 농림수산부 지금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갑론을 막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트남에서 만약에 5만 원짜리 쌀을 수출 안 해버리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게 되겠죠. 따라서 필수 그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 땅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자기를 치료해주던 의사 선생님, 맹장수술했던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본국 송환이 돼요. 다른 나라, 그 나라에서 만약에 큰 병원 진다고 들어와라. 너 한국에서 좋은 데서 활동했으니 들어와라. 가겠죠. 그러면 나를 치료해주던 필수 의료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필수 의료 의사 선생님들은 그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최소한의 인력은 국내에 상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쌀하고 똑같은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사실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왜냐하면 하나하나 질문을 답변을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없는 맞아요. 부분이어가지고 시간이 훨씬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좀 무겁긴 하지만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꼭 얘기를 나눠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예, 오늘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데, 큰 방향에서 뭐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와, 오늘 정말 약간 어렵긴 했지만 사실 우리 삶에 정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이야기이고 또 지식이고 정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무조건 채널 고정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꼭 이 정보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